더 최악의 케이스는 내가 죽기 직전에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와 상속세 폭탄으로 재산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 한남동 재개발 물건을 상속받으신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효원의 기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집 자산이 100억쯤 되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의외로 실제 상속이 벌어졌을 때 상속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자산이 100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를 못 낸다고요? 의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이 100억인데도 왜 상속세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기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회계사님, 자산이 100억이나 있는데 상속세쯤은 어떻게든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산은 100억인데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 다가구, 상가, 토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살아있을 때나 부자지 현금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부자는 아니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일수록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는 성공을 했지만 상속 설계를 미뤄둔 채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상속은 그때가 오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늦게 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다고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는요. 아파트로 납부를 할 수도 없고 건물로 낼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십억의 현금이 필요한데요. 물론 물납이나 연부연납 같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닌 게 물납의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는 자산들은 전략적으로 물납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납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물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를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나라에 이자를 주고 몇 년간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최초에는 일부를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50억의 상속세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연부연납을 할 때 1회차에 약 4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1차적으로 내고 1년 뒤부터 4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1회차 연부연납을 시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집은 많은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 한남동 재개발 물건을 상속받으신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한남동의 재개발이면 정말 상속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곤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남동 재개발 물건은 매각이 안 됩니다.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상속 직후에 급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속 급매 물건만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더 최악의 케이스는 내가 죽기 직전에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와 상속세 폭탄으로 재산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부동산이 있고 사망 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가 약 30억 정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상속세 35억이 부과돼서 결국에는 35억 원의 자산이 남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100억 원의 상속 재산을 그대로 두고 상속세 50억을 내는 게 남는 재산이 50억이 되니까 재산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굳이 급매로 팔지 말고 상속 직후에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요즘은 장수시대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시점이면 자녀도 이미 고령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이 안 나오면 연부연납 1회차, 2회차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상속세를 형제끼리 나눠서 내는 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가장 슬픈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팔자, 누구는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너는 전에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래서 이때부터 형제 간의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원하지 않던 가장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가장 좋은 부동산부터 급하게 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자산은 먼저 처분이 돼서 없고 별로인 자산만 남아서 관리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세 재원 준비가 안 된 집안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이런 집안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는 성공을 했지만 현금으로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자녀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불효가 될까봐 부모의 사후를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괜히 말씀드리기도 꺼림칙하고 욕심만 가득한 것 같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50대, 60대부터 은퇴를 고민하는 시점이 이 상속 설계를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자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부터는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법인 등으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면 대출을 활용해서 현금성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거는 결국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레버리지를 대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활용을 하지 않는 거는 자산을 보유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는 되어 있지만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예금 등 저축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산의 일부는 오래 살 것에 대비해서 성장형 ETF로 분산을 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갑자기 죽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상속세 재원을 확정적으로 만들어두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단지 상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이런 상황이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좀 착잡하네요. 상속세는 얼마를 내느냐보다 그때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크고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한 번쯤은 이 현금이 생기는 구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고민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